자, 손자병법 제6편 허실편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손자병법의 제6편 허실편은 앞에 군형편과 병세편과 더불어서 이 허실편까지 세 개의 편은 전쟁 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앞에 이제 1편, 2편, 3편 즉 시계 작전 모공편은 전쟁의 일반론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전쟁술에 관한 마지막 편이 이제 허실편인데요. 이 허실편에는 크게 5가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용병의 주도권 문제예요. 친이 불치의인. 용병을 잘하는 장수는 원하는 곳으로 적을 끌어들여서 적에게 싸우지 적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제 주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용병의 주도권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입니다. 허실을 이용해서 어떻게 공격과 방어를 하느냐의 문제죠. 자, 요까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논의를 했고요. 오늘은 나머지 세 개 주제, 즉 아군의 집중과 적군의 분산을 통해서 적의 허점을 공략하는 주제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적의 허실에 따른 어떤 변화무쌍한 용병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실이 격허와 용병의 무정형성에 대해서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의 허점 공략, 즉 아군의 집중과 적군을 분산하면서 적의 허점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대한 주제인데요. 우선 원문을 좀 보면서 원문을 해설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우리가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고로 적의 군형을 드러나게 하고 아군의 군형을 알 수 없게 하면 아군의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고 적의 군사력은 분산할 수 있다. 적의 군사력은 분산된다. 이런 말이죠. 자, 아군의 군사력을 하나로 집중하고 적의 군사력을 열로 분산하게 되면 이는 열로서 하나를 치는 것과 같다. 자, 공기일이하니 즉 아군의 병력이 많고 적의 병력이 적게 되므로 많은 병력으로 적은 병력을 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군이 싸우는 장소에서 적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아군이 어디에서 싸울 것인지 적이 알 수 없게 되면 적은 싸울 곳을 알 수 없으니 대비할 곳이 많아진다. 적이 대비할 곳이 많아지면 아군이 맞서 싸울 곳에서 적의 병력은 적어진다. 그래서 적은 전방을 대비하면 후방이 약해지고 후방을 대비하면 전방이 약해진다. 좌측을 대비하면 우측이 약해지고 우측을 대비하면 좌측이 약해진다. 모든 것을 대비하면 모든 것이 약해진다.
자, 병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은 상대의 공격에 급급하여 대비하는데 분주하기 때문이다. 병력이 남게 되는 것은 상대로 하여금 아군의 공격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미리 싸울 장소를 알고 싸울 시기를 알면 천리가 떨어진 지역에서도 대규모의 전투를 치를 수 있다. 싸울 장소를 모르고 싸울 시기를 모르면 좌측의 부대가 우측의 부대를 구원할 수 없고 우측의 부대가 좌측의 부대를 구원할 수 없다. 전방의 부대는 후방의 부대를 구원할 수 없고 후방의 부대는 전방의 부대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물며 멀게는 수십 리 가까이에는 수리가 떨어진 지역에서는 어떠하겠는가. 이로 미루어 보건대 월나라 군대의 수가 비록 많다고는 하나 어찌 성패를 결정하는데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단언컨대 월나라와 싸우더라도 우리가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적의 병력이 비록 많다고는 하지만 적으로 하여금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손자는요. 적의 허점을 공략해서 결정적 승리를 거두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적 군형의 배치를 파악해서 취약한 지점을 식별을 하고 아군의 배치를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적의 분산을 강요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격할 지점을 노출을 하지 않음으로써 적의 방어의 소요를 늘리고 그래서 결정적 순간에 적 부대 간 상호 지원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논의의 핵심은 적의 약한 지점에서 병력의 우세를 달성해서 쇠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손자는 적 군형의 배치를 파악해서 취약한 부분을 식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의 배치 상태를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그죠? 적의 배치 상태를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의 군형을 살펴서 적 진영에 내재된 허실, 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군형은 장수의 용병 의도를 반영해서 병력을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군형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면 적 장수의 용병수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적의 군형이 넓게 편성되어 있으면 아군의 포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기병이 한쪽에 몰려 있으면 아군의 척후방을 공격을 한다는 의미겠죠. 혹은 아군의 포위 공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적 진영의 전방에 목책이 설치되어 있고 해자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공격보다는 방어에 치중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런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조만간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적의 군형을 들여다보고 적 장수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면 적의 취약한 지점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령 적의 배치가 좌우로 넓게 신장되어 있다면 중앙 부분이 약할 것이고요. 적 병력이 전방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면 척후방이 취약할 수가 있죠. 보다 적극적으로 적의 허시를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뒷부분에서 이제 손자가 이제 제시를 한 바처럼 아군의 일부 병력을 이동시키는 이런 어떤 의도적으로 행동을 취해보거나 또는 뭐 첩자를 운용해보거나 혹은 적의 어떤 일부를 공격해봐서 적의 병력이 많은 것과 부족한 것을 파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서 논의했던 대로 적을 피곤하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동요시킴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병력 배치의 취약성을 드러내도록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취약성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기병술과 정병술을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손자는 적의 군영을 파악하는 동시에 아군의 군영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아군의 배치를 알 수 없도록 작전 보안을 잘 유지하면 적은 아군이 언제 어디를 공격할지 예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적은 모든 곳을 방비해야 하기 때문에 병력을 분산시켜서 배치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아군은 어디를 공격하든지 병력을 집중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손자가 말한 대로 아군의 병력은 많고 적의 병력은 적게 되죠. 그래서 열로서 하나를 치게 되는 하나를 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군의 병력이 많고 적의 병력이 적게 되기 때문에 많은 병력으로 적은 병력을 칠 수 있고요. 따라서 아군이 싸우는 장소에서 적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군이 군영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아군이 공격할 지점, 즉 결정적 지점이 어디인지 노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적은 싸울 곳을 알 수 없으니까 대비해야 할 곳이 많아지죠.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손자가. 전방을 대비하면 그죠? 후방이 약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후방을 대비하면 전방이 약해지는 것이죠. 좌익을 강화하면 우익이 약해지고요. 그렇다고 모든 것을 대비하게 되면 모든 것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 이제 요런 내용이 이제 비전적 후과 비후적 전과 비좌측 우과 비우측 좌과 결국 아군은 적의 허점을 파악해서 어디를 칠 것인가 이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병력 운용에 이제 여유를 가질 수 있고요. 상대는 어디에서 싸워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에 급급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병력이 결국은 부족하게 되죠. 아군은 한 곳에 병력을 집중할 수 있는 반면에 적의 병력은 분산되어서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자는요. 싸울 장소와 싸울 시기, 지전지지하고 지전지일이면 즉 가천리 이회전이요. 자, 싸울 장소와 싸울 시기를 알면 천리에 걸쳐서 싸움을 치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싸울 장소를 모르고 싸울 시기를 모르면 좌측의 부대가 우측의 부대를 구원할 수 없고요. 우측의 부대가 좌측의 부대를 구원할 수 없다고 또 했죠. 그리고 전방 부대는 또 후방의 부대를 구원할 수 없고 후방 부대는 전방의 부대를 구원할 수 없다.
자, 이런 이 말은요, 적의 입장을 설명한 것이죠. 방어하는 적은 원정군이 좌측을 공격할지 우측을 공격할지 아니면 우회해서 척후방을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병력을 분산해서 배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멀리 떨어진 부대들 간의 지원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인접한 부대들이 지원에 나서더라도 결정적인 지점에서 방어하는 병력이 너무 열세해서 쉽게 돌파를 당할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은 대규모 전투를 치르는 경우에 군대가 수리 혹은 수십 리에 걸쳐 분산되어 있을 때 더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바로 손자의 견해입니다. 자, 이런 논의를 통해서 손자는 피하 군대의 많고 적음은 승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결정적 시간과 장소에서 부딪히게 될 피하 병력의 상대적 비율이지 피하 군대가 동원한 병력의 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월인 지병, 즉 월나라 군대의 수가 오나라 군대보다 많다고 해서 결코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용병의 방법을 알고 있는 오나라가 승리할 수 있다고도 단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실의 용병을 통해서 월나라의 병력을 분산시키고 상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상호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만들면 적의 군대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적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손자는 마치 방어가 공격보다 불리한 것으로 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가 군영편에서 논의를 했던 것처럼 손자도 클라우제비츠와 마찬가지로 방어가 공격보다 더 강한 형태의 전쟁임을 인정을 하고 있었죠. 다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공격과 방어의 관계는 주도적인 공격과 피동적인 방어가 격돌하는 특수 상황에서 논의가 된 것입니다. 특수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죠. 공격하는 측은 주도권을 가지고 적의 군영을 파악한 상태에서 어디서 싸울 것인지를 알고 있는 반면에 방어하는 측은 적이 어떻게 공격해 올 것인지를 모르고 방어의 급급한 상황을 상정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손자의 논의는 방어의 강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가진 공격이 갖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병력의 집중에 대해서 이 손자와 클라우제비츠의 견해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자, 이 집중의 원칙은 동서고금을 통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전쟁의 원칙 중에 하나죠. 전투를 치르지 않고 승리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전략가들은 일단 유혈 충돌에 대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자를 비롯한 모든 군사 사상가들은 가장 신속하고 가장 결정적인 승리를 추구해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결정적 승리는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수적 우세보다 결정적 지점에서의 상대적 우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클라우제비츠에 의하면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 이 수적 우세는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클라우제비츠는 수적 우세는 전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랬죠. 가능한 한 많은 병력을 결정적 지점에 투입하는 것이 전략의 첫 번째 원칙이고 이보다 더 귀중한 원칙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클라우제비츠는 손자와 마찬가지로 결정적인 교전 지점에서 상대적인 수적 우세를 달성하는 것이 승리의 열쇠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손자와 클라우제비츠는 병력 집중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두 사상가는 병력을 어떻게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클라우제비츠는 적의 상황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서 아군의 군사력을 최대한 집중시키는 적극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장에서의 정보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적의 의도나 배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병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제비츠는 적정을 관찰하고 적의 배치에 드러난 취약한 지점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주력을 투입하게 되겠죠. 그러나 손자는 다릅니다. 손자는 적 군대를 분할하고 흩뜨리는 분산시키는 술책을 써서 적 군사력이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극적 접근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클라우제비츠가 아군의 병력을 집중하는 데 주안을 둔 반면에 손자는 적군의 병력을 분산시키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손자는 아군의 군형을 드러내지 않고 아군의 공격 지점을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적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적에게 아군의 용병을 기만하고 양동작전을 해서 적을 철저히 속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클라우제비츠의 병력 집중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적의 배치를 보고 산술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지만 손자의 병력 집중은 최대한 적의 배치를 분산시켜 놓은 뒤에 그 가운데에서 약한 지점을 노린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이 손자의 용병수는 클라우제비츠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적을 움직이고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